고작 한국 기업 하나 빠진다고 중국이 흔들리겠어? 너희는 그냥 우리 부품 조립이나 하는 하청 공장이잖아. 그 말이 나오던 날 선전의 한 공장 서버에 정체불명의 USB 하나가 꽂혔습니다. 그리고 단 72시간 뒤 불이 꺼지지 않던 도시의 밤이 멈췄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백 개의 협력사가 동시에 붕괴됐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은 작은 나라가 쥔 신뢰의 스위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건 분노도 복수도 아닌 원칙 하나로 판을 끝낸 한국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숨겨졌던 이야기가 가슴을 두드린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린서윤입니다. 삼성전자 아시아 공급망 보안 책임자죠. 사람들은 제가 차갑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보다 증거를 믿거든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5년간 이 일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선전 공장 보안팀에서 정기 점검 리포트를 올렸는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버실 접근 로그에 미등록 USB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시간은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새벽 2시에 서버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보안팀장이 받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CCTV 확인했냐고요?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직 확인 중이라고요. 저는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3분이 지났을까요? 그가 다시 말했어요. 협력사 IT 관리자가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엔 이릅니다. 저는 즉시 포렌식 팀을 소집했어요. 그날 밤 11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관리자의 노트북에서 설계도 파일 12개가 외부 메일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수신자는 심천의 경쟁사 계열 이메일이었어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확신이었죠.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유출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공장 핵심 라인의 전원 제어 패널이 화면에 떴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공장이 멈춥니다. 5,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작업이 중단되죠. 협력사 사장들의 전화가 빗발칠 겁니다. 중국 시정부가 항의할 거예요.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렀어요. 공장이 멈췄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하나둘씩 라인 상태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 사장, 공장장, 생산팀장 모두가 동시에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안팀에 지시했어요. 해당 관리자를 즉시 격리하고 서버실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요. 새벽 4시였습니다. 중국 시정부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허가도 없이 공장을 멈췄냐고요. 과잉 대응이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조사가 끝나면 재가동하겠다고요. 그는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풀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요. 끊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명확해졌죠. 저는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어요. CCTV 영상, 서버 로그, 파일 전송 기록, 이메일 헤더, 모든 걸 타임라인으로 만들라고요. 우리에겐 6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정부 관계자들이 올 거니까요. 그날 아침 정확히 10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시정부 고위 관계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들은 앉자마자 말했어요. 즉시 공장을 가동하라고요.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새벽 2시 47분 서버실 문이 열리는 장면이었어요. 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4분 후 그가 나왔죠.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버 접근 로그였어요. 같은 시각 미등록 USB가 꽂혔다는 기록이 선명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다음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설계도 파일 12개가 외부로 전송된 흔적, 수신자 이메일 주소, 심지어 파일을 열어본 시각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마지막 화면은 네트워크 로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 서버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실시간 데이터였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빼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을 멈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만약 풀었다면 이 모든 기록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명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지만 옆 사람이 그를 말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현지 직원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 기업의 오만, 중국 노동자 무시.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왜곡 투성이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장을 멈춰서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라고 썼더군요. 기술 유출 의혹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회의실에서 중국 관계자들을 내려다보는 장면이었죠. 각도가 교묘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을 깔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가 달렸더군요. 외국인 주제에 중국을 무시하나 당장 추방해야 한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점심때였습니다. 협력사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요? 그가 대답했죠. 지금이요, 1시간 전에요. 사무실이 난리예요. 끊고 나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협력사였어요. 환경단 속반이 들이닥쳤다는 내용이었죠. 폐수 처리 문제를 지적한다고요. 석 달 전에 검사 통과했는데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3시 시정부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그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린 이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장을 빨리 재가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조사는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묻어버리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시면 어려워질 겁니다. 협력사들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뉴스 사이트를 둘러봤죠.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논조였어요. 외국 기업의 횡포, 중국 무시, 일자리 파괴.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저를 향한 인신공격이 넘쳐났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신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협력사 내부자 접촉, 댓글 IP 추적,
유출 루트 확보. 셋 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조용히요. 먼저 협력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을 만났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관리자가 이상하다는 거요. 밤에 자꾸 서버실 근처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무조사는 계속됐고 환경 단속도 이어졌어요. 협력사 사장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지쳐 있었죠. 한 사장이 말했어요. 린 이사님, 우리 살려주세요. 공장 돌려주세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언론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젠 제 국적까지 들먹였어요. 한국 기업이 중국을 무시한다는 프레임이 굳어지고 있었죠. SNS에선 불매운동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원이 물었습니다. 린 이사, 통제 가능한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밤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꺼져 있었죠. 협력사 건물도 어두웠어요. 제 결정 때문에 수천 명이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의미 없으니까요. 2주일째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협력사 내부자 진술은 확보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압박은 계속됐죠. 시정부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협력사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언론은 저를 악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사 CEO 이메일 주소가 화면에 떠 있었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어요. 단 3문장이었습니다. 공급망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으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남으면 더 잃습니다. 발송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눌렀죠. 답장은 빨랐습니다. 30분 뒤였어요. CEO 직접 전화였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확신하나? 저는 대답했어요. 네, 확신합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저는 계산했어요. 사흘이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진행하게. 끊자마자 움직였습니다. 먼저 물류팀장에게 전화했어요. 새벽 2시에 무진동 트럭 15대를 공장 뒤편에 대기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는 놀라 물었죠. 이사님, 뭘 옮기시려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핵심 설비요. 질문 마세요. 다음은 보안팀이었습니다. 야간 경비를 3배로 늘리라고 지시했어요. CCTV는 외부 송출을 차단하고요. 누가 물어보면 정기 점검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님, 혹시 이동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시만 따르라고 했죠. 새벽 2시였습니다. 공장 뒤편에 트럭들이 줄지어 섰어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이었죠. 작업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설비를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 정밀 가공기, 품질 관리 시스템. 모두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설비들은 5년 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중국 직원들이 매일 만지고 돌보던 기계들이었죠. 이제 떠납니다. 아마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임원진 전원 참석이었죠.
화면에 12명의 얼굴이 떴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한 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린 이사,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어. 또 다른 임원이 거들었어요. 협상 여지는 없나? 시정부랑 타협하면 되잖아.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타협하면 증거를 묻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엔 더 큰 걸 잃어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죠. 너무 감정적이라고요. 감정적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감정을 배제하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기술 유출 사례 그래프였죠.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시장은 의미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EO가 입을 열었어요. 계속 진행하게. 이사 판단을 믿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곧 더 많은 불이 꺼질 거예요. 협력사들도 물류 창고도 모든 게 멈출 겁니다. 제 결정 때문에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첫 번째 조치가 내려왔어요. 원자재 수입 전면 중단이었죠. 중국 협력사로 가던 반도체 칩, 디스플레이 패널, 정밀 부품, 모든 게 항구에서 멈췄습니다. 컨테이너들이 그대로 실려 돌아갔어요. 협력사 사장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사정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렀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요. 당장 풀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8시였습니다. 공장 야간 조명이 꺼졌어요. 평소엔 밤새 켜져 있던 불빛이었죠. 3교대로 돌아가던 라인이 완전히 멈춘 겁니다. 창밖을 보니 협력사 건물들도 하나둘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선전 공장 가동 중단, 협력사 줄폐업 위기. 기사마다 숫자가 박혀 있었어요. 직접 고용 5,000명, 간접 고용 2만 명, 예상 손실 수천억 원. 저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계속 봤어요. 제가 만든 숫자들이었으니까요. 협력사에서 해고 통지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이었어요. 그 다음 신입사원들이었죠. 현지 직원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님, 공장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가족들도 같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나가지 말라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구내식당에 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400명이 넘게 앉아있던 자리였는데요. 이제 20명도 안 됐어요. 보안팀과 관리직 몇 명뿐이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시정부에서 마지막 통첩이 왔습니다. 사흘 내로 공장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저는 문서를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답은 짧았어요. 무시하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온수가 제대로 안 나왔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고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소엔 불빛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어둠이 더 많았어요. 공장 지역이 특히 어두웠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친 걸까요? 아니면 싸움이 난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3월인데도 겨울 같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됐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뉴스 봤다고요? 괜찮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다고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끊고 나서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막은 걸까요?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옷을 털었죠. 숙소로 내려갔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그날 아침 9시였습니다. 본사에서 전 직원 이메일이 발송됐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중요 공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했죠. 화면에 공식 성명서가 떴어요. 삼성전자는 선전 공장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나 현지 당국의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선전 생산 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핵심 설비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상을 즉시 지급할 것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식 발표였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였어요.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동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정문 앞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플래카드를 든 노동자들, 가족들까지요.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10시였습니다. 글로벌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삼성전자, 중국 선전 공장 철수 선언. 모든 채널이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틀었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문제로 한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첫 사례라고요.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본사 CFO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상 지급 준비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원 1인당 평균 석 달치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법정 기준의 2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은요? CFO가 대답했어요. 그들도 포함이네. 우리 책임 아니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사가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책임지고 떠나는 거였죠. 저는 보상팀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전 직원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체 확인서를 일일이 출력하라고도 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중국 관영방송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논조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한국 기업을 비난했는데 이제 말을 바꿨더군요. 일부 관계자의 관리 소홀이라고 표현했어요.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SNS가 폭발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갈렸어요. 절반은 여전히 한국을 비난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뭘 했길래? 기술 훔친 거 맞잖아. 부끄럽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분노가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시정부 청사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뉴스 화면으로 봤어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든 플래카드가 달랐습니다. 투명한 조사 요구, 책임자 처벌하라. 외국 기업이 아니라 자기네 정부를 향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안도감도 죄책감도 뭉클함도 다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진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퇴근했어요. 모두에게 보상금이 입금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인사하러 왔어요. 젊은 중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회사가 끝까지 책임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가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끝이 보였습니다. 진짜 끝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전 공장은 완전히 비었어요. 설비는 베트남으로 옮겨졌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저만 남아 있었죠. 철수 마무리 작업 때문이었어요. 매일 빈 사무실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사님,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죠. 시정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앉으라고 권했죠. 그는 망설이다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린 이사님,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위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새로 협상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이제 와서 협상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 컸어요.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틀 뒤였습니다. 호텔 회의실에 다시 앉았어요. 이번엔 5명이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핵심 인물들만 왔죠.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녹음기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죠. 그들은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외자기업 기술보호법 제정이었어요. 단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라는 거였죠. 처벌 조항까지 포함해서요.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2번째였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자 공식 처벌이었어요. 기술 유출에 관여한 협력사 관리자는 물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까지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부 문제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3번째였습니다. 공장 재가동 전에 윤리품질 교육센터를 설치하라는 조건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한 달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한 사람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교육이라니요? 우릴 학생 취급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가 얼굴을 붉혔어요. 이건 굴욕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태블릿을 거뒀습니다. 그럼 협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어서려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나이든 관계자였어요. 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린 이사님은 왜 떠나지 않습니까? 이미 설비도 옮겼고 직원도 없는데요.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를 똑바로 봤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시스템을 믿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누가 와도 똑같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답이 없으면 저도 떠납니다. 영영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어요. 여전히 어두운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시정부에서 답이 왔어요. 3가지 조건을 모두 수락한다는 내용이었죠. 법안 초안을 첨부했고 책임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이제 제가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교육센터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공장 2층 회의실을 개조했어요. 강의실로 꾸몄습니다. 책상 50개, 프로젝터, 화이트보드를 설치했죠. 벽에는 한글과 중국어로 쓴 문구를 붙였어요.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본사에서 명장 3명이 왔습니다. 평균 나이 60대였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왔습니다. 화려한 PPT도 두꺼운 교재도 없었어요. 대신 작은 상자들을 가져왔습니다. 불량품들이었죠. 첫 교육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50명이 강의실에 앉았어요. 재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강단 옆에 섰습니다. 김철수 명장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자에서 작은 부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칩이었죠. 겉보기엔 멀쩡했어요. 하지만 명장님이 확대경을 들이댔습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떴어요. 미세한 금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이었죠. 명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불량품입니다. 출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사고 사진이 떴어요. 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한 장면이었습니다. 명장님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동남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불량 칩 하나 때문이었어요. 3명이 다쳤고 1명은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장님이 칩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출하하면 누가 다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명장님은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계속 서 있었죠. 한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 그냥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통과하면 괜찮은 거라고요. 누가 다치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장님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청년이 놀라 올려다봤습니다. 명장님이 말했죠.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당신은 이미 배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요. 그는 청년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이는 눈을 닦았습니다. 나이 든 여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강단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니까요.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걸 배우러 여기 모인 겁니다. 교육은 한 달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강의실이 꽉 찼어요. 질문이 쏟아졌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명장님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같은 질문을 10번 받아도 11번째 대답했죠. 직원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료식이 열렸어요. 50명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뜨거운 박수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어요. 라인에 불이 켜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6개월 만이었죠. 저는 생산 현장을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한 직원이 불량품을 발견했습니다. 라인을 멈췄어요. 옆 동료를 불렀습니다. 함께 확인했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이제 달랐어요. 그들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불량률 보고가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60% 감소였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죠. 생산성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본사에서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CEO가 말했어요. 린 이사, 해냈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협력사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받은 직원들이 그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들이 배운 걸 전파했습니다. 한 협력사 사장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다고요. 도와달라고요. 저는 자료를 건넸습니다. 기꺼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선전시정부에서 공식 행사를 열었어요. 외자기업 기술보호법 제정 기념식이었죠.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신뢰가 우릴 지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6개월 전 여기 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둠이었죠. 이제 달랐어요. 같은 불빛이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가방에서 캔커피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달았어요. 고향 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걸까? 맞습니다. 이겼어요. 하지만 빼앗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서였죠. 기술을 지켰고 신뢰를 지켰어요.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1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저는 증거만 믿는다고요. 사람은 거짓말하니까요. 틀렸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었어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곳에서 배웠어요. 아래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육받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흔들었죠. 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받았습니다. 서윤아, 뉴스 봤다. 잘했다. 저는 대답했어요. 네, 엄마. 잘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우리 딸 자랑스럽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끊고 나서 다시 도시를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협력사 건물들도 환했습니다. 이 불빛들이 계속 켜져 있기를 바랐습니다.
신뢰 위에 세워진 불빛이기를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요.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나누는 정신이죠. 그게 우릴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캔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빈 캔을 가방에 넣었어요.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내일 또 일해야 했으니까요.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어떤 순간에 가슴이 뭉클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